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에 시간에서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실습을 내가 이해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실습을 진행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순서를 이해해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계획서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너럴을 세우고 스페셜을 만들고, 그 실습 일정을 통해서 내가 실습한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절차로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뭐냐면, 그러면 아까 로직 모델을 통해서, 논리 모델을 통해서 인풋, 액티비티, 프랙티스, 실습을 하면서 그 가운데 throughout, 전환시키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을 소환해서 기술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근데 그 바꾸는 과정 속에서 목적 달성만 하면 되고 이윤 창출만 된다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들어와야 된다. 그 가치관이라는 개념은 어떤 정신으로 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가치관을 우리가 윤리강령, 사회복지 윤리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했을 때는 윤리가 항상 따라줘야 돼요. 그럼 국회에서도 윤리 특위 해가지고 뭐 제명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리가 있어야 된다. 윤리가 있어야만이 바로 그 윤리, 도덕, 상식, 이 기준을 우리가 기본적인 것. 그래서 윤리강령은 사실은 안 배워도 되지만 왜 배워야 되느냐? 왜 그걸 우리가 강화시켜야 되느냐? 목적 달성으로 모든 걸 해버리면 세상의 원리처럼, 그렇죠?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익만 되고 나한테 유익만 되면, 성과물만 있으면 결과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렇죠? 이게 일반 기업이란다면 사회복지는 어떻게 돼요? 성과물은 성과물인데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거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난 이윤만 창출하면 된다고 하는 일반 기업의 이윤 추구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회복지는 바로 뭐예요?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생산물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실습을 하더라도 유아, 즉 어린 아이나 소아에게 맞다면 그들의 맞춤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노인은 노인대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서는 용어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걸 현장에서는 뭘로 바꾸냐면, 서비스 제공한다는 말보다는 소원 들어주기 운동. 그래서 소집단 프로그램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소원 들어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또 상담을 프로그램 할 때도 소원 들어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 서비스 제공보다 소원 들어주기 하면 이런 그 마음이 약한 소아나 아니면 어르신들에게는 그게 더 친하게 느껴지잖아요. 소원 들어주기 하니까. 그죠? 서비스는 당연히 뭐예요? 욕구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게 서비스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를 좀 바꾸어서 우리가 소원 들어주기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서를 세우는 문제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계획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서는 첫날 한번 간을 잡아보고, 그래서 계획서 쓸 때도 어떻게 되면 계획서 준비하기, 그렇죠? 플래닝, 기획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작성해보기. 둘째 날 작성해보기. 그 다음에 아니면 둘째 날 작성 및 완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여유 있게 가겠다 그러면 3일째 되는 날 계획서 완성하기. 처음에 플래닝으로 계획하고, 두 번째 날은 뭐죠? 작성해보는 거죠. 첫날은 구상하는 거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표현할 건데 라고 하는 구상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써나온 게 작성이잖아요. 근데 작성은 작성했는데 이게 완벽한 것은 아니죠. 이게 수정 보완하고 피드백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주어진 과제를 20회로만 나누면 돼요. 할당해서 나누면 되는데 어디다 배치할 것인가는 또 슈퍼바이저와 함께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니셜입니다. 자, 스마트 기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봤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SMART라고 하는 것은 specific, 구체적으로 하라. measurable, 측정 가능하게 하라. 그렇죠? attainable, achievable. 그래서 성취 가능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R은 뭘까요? 결과해야 되죠? result oriented이라고 쓰죠. 결과 지향적인 거. time bounded, 시간. 그러니까 내가 160시간, 20일이란 시간 안에 계획서를 세우는데 구체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계획서를 세우지 않고 실습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또 계획서를 학교에서 내라고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아니면 뒤에 마지막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왜냐면 구체적으로 안 나오면 실습이 잘 할 수가 없어. 계획이 되지 않으면 사실 계획 세웠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계획을 세웠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계획서가 없으면 주먹구구식이 돼버리는 거죠. 무엇이 어디서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거죠. 계획을 세워야 어디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어느 쪽에서는 잘 됐고 이런 걸 측정할 수 있고 나중에 결국은 계획서 세운다고 하는 건 평가와 관계되는 거죠. 그럼 자기 실습을 스스로 계획을 이렇게 세워봤어. 그러면 그것이 실습 끝난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럼 그 계획서가 잘 된 건지 아닌 건지 구체적인 거면 내가 기획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계획을 해왔어. 그런데 내가 80%를 달성했어. 그럼 나는 80점짜리 기획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만약에 했는데 60점밖에 안 됐어. 그러면 겨우 꽈락은 면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99% 달성했어. 최상의 목적이죠. 물론 100%라는 단어는 없으니까 99.9%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잘한 거죠. 아, 나는 기획적인 사람이고 조직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럼 자기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이 계획서 세우는 데서 나와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스페시픽 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플래닝을 하고 계획서를 만들고 플랜 하나만이 아니라 제너럴 스페셜 두 개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면서 이 시각화라고 하는 배우는 예측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측 가능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습을 잘 하기를 원하거나 잘 지도하기를 원하는 슈퍼바이저나 대학 교수, 지도 교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런 단계 예측 가능한 실습을 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실습이 잘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 기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많이 쓰지는 않지만 예전 한때 인기가 있었던 방법이에요. 어쨌든 계획서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하라. 측정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 수치화할 수 있는 거예요. 수치화할 수 있는 거.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소집단 프로그램에서 한 다음에 척도를 해요. 리커트 척도 일본이 많이 하는데 사실 리커트 척도보다는 그냥 만족도 대략해요. 그러면 만족도는 사실 척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관 중에서 마땅히 할 만한 게 없어. 그래서 만족도.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어떤 욕구가 있었는데 그게 얼마만큼 달성함으로써 만족도 있느냐 이 정도라도 갖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척도 학교에서 배우셨잖아요. 척도 리커트만 아니라 다양한 척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는 게 리커트 척도인데 그것마저도 이제 안 하고 만족도로 해서 클라이언트가 객관적인 자기 평가를 하게끔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치화하는 게 주죠. 이게 메저러블이라는 것은 수치와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20회 동안에 160시간에 이렇게 수치가 딱딱 떨어져야 되죠. 그 실습 일지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맞아야 되죠. 8시간이면 시간대별로 나눈다든지 2시간을 하나로 묶든지 1시간을 하나로 묶든지 그건 자신이 조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설정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뭘 얻어갈 것인가? 내가 뭘 어테이너블, 뭘 얻어갈 것인가? 어처러블, 뭘 성취를 통해서 내가 가져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 좋겠죠. 그러면 결과지향적, 보고서가 나와야 돼. 여러분이 실습을 되게 잘 하시는 분인데 가끔 한 번씩 어떤 분들은 보고서를 못 써서 실습을 포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도 얘기하면 됐는데 나중에 가서 포기하고 그럼 가보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하다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고 이 컴퓨터가 잘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40, 50대 중에서 안 되신 분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셨다고 들어 놓으면 되는데 이 중간치에 있는 아이분들이 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고서를 안 쓰고 지나가 버려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라는 개념은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고서 쓰는 게 전문가거든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근데 보고서가 나와야 돼. 그래서 보고서를 잘 쓰는 보고서가 있고 아니면 간략하게 쓰는 보고서도 있죠. 실천론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실습일지 쓰는데도 어떻게 다양하게 있죠. 요약형, 설명형, 게시판형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겁니다. 실천론 책 뒤에 맨 뒤쪽에 가보면 뒷부분에
기록의 방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걸 참고 한번 쓱쓱쓱쓱 한번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건 안 보시더라도 지도한 데 따라오면 되니까. 그래서 스마트라고 하는 하나의 기법이 여러분의 실습에 축을 이룬다. 그래서 로직 모델이라는 축과 이 스마트라는 이 두 가지 축을 통해서 계획서가 세워지는 거죠. 계획서가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게임 다 끝난 거죠. 그래서 계획서만 쓰고요. 실습 일지만 1회 끝만 폼을 딱 잡으면 사실 실습 전반은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계획서가 제일 힘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당해서 할 것인가 계획서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실습이 첫날 첫 결과물로서 실습 일지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확정만 지어지면 이 2회, 3회, 4회는 그걸 복사해서 놓고, 그렇죠? 1회를 2회로 바꾸고 2회를 3회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분량만큼만 집어넣기 때문에 형식이 딱 맞아떨어지죠. 나중에 손볼 일도 없어요. 시간 전략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서와 실습 일지가 실습의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볼까요? 이 스마트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요? 이러면 이제 계획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번에 첫날이고 20일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요때까지가 계획서 준비 단계겠죠. 그렇죠? 플랜을 써야 되겠죠. 플랜하죠. 그럼 여기서 되게 이 3분의 실습에 이렇게 3분의 이렇게 볼게요. 이 3분의 1 지점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실습하는 기관 분석 보고서를 끝내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계획서를 세웠어요. 계획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왜냐면 전체적인 걸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3분의 1 지점에서 뭐냐면 기관 분석 보고서가 끝나줘야 돼요. 내 이 기관이 어떤 조직으로 돼 있고 어떤 인적 구성 요소로 돼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기관의 철학이 무엇이고 이 기관의 연역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 기관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 기관의 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 기관 분석 보고서 30일, 3분의 1 이 시점에서 기관 분석 보고서가 끝나야 됩니다. 기관 분석입니다. 이 기관 분석 보고서가 끝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 지점에서는 뭐예요? 중간 평가. 중간 평가를 뭐라고 그러죠? 중간 평가를 뭐라고 학교에서요? 중간 평가하면 되는데 꼭 사회복지사는 꼭 2단을 써요. 무슨 평가? 형성평가. 그렇죠? 형성평가. 이 중간에, 근데 보고서도 중간평가라고 하지 형성평가라고 잘 안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울 땐 꼭 형성평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또 좀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중간은 누구나 쓰는 거고, 일반인이 쓰는 거고, 형성평가는 전문가답게 쓰는 거죠. 난 형성평가고요. 그러면 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혹시 중간평가 맞습니다. 중간평가를 사회복지에서는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종결평가가 되겠죠. 자, 그럼 종결평가를 뭐라고 하죠? 종결평가. 뭐래요? 총괄이란 말 쓰죠? 그죠? 학교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냥 잊어버리고, 아니 중간 종결, 중간 기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뭘 그렇게 하여튼 써요. 왜냐면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열받았어.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니네가 전문가야? 그냥 자원봉사 수준 아니야? 열받아가지고 미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제를 만들어버렸어요. 과목을 늘리며. 그죠? 보고서 아시죠? 그 보고서가 만들어진 이후로 이제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이라고 이 얘기를 하죠. 문제는 뭐냐면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라는 생각을 많이 지배적으로 갖고 있고, 실습하신 분도 대충 시간 떼고 자원봉사 중에서 끝나보니까 이게 과연 전문가야?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계획서 하나 세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수준이죠. 전문가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획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집단 푼할 때도 대상, 목적,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뭐 만들기,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할 때는 어디예요? 실습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이라는 건 전문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상이다. 누구? 사회복지 전문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이제 자격증을 준하게 해서 예비 사회복지사라는 사람들이 뭐 어떤 목적을 달성해서 해서 전문직 사회복지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실습 과정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 기말, 중간, 종결, 형성, 총괄 이런 식으로 평가를 이름을 붙여가면서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어느 분은 이 중간을 요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설령 내가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놓쳐가지고 요때 하더라도 날짜를 연말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오면 나중에 빠꾸 맞아요. 이렇게 해서 아니 중간하고 기말하고 달라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 중간은 당연히 중간에 해야 되지. 이게 당연한 말이죠. 상식적인 건데 그래서 설령 내가 실수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그러면 요거를 맞추는 것이 평가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일이라고 한 시점에서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3분의 이쯤에 넣어볼까요? 3분의 1에서 기관평가에 되면 3분의 2 지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타기관 방문보고서 합니다. 타기관. 그러니까 내가 아동센터에서 실습했으면 아동센터. 내가 노인시설에 있으면 같은 노인시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3분의 1쯤에서 기관 분석 보고서 했다면 3분의 2쯤에는 타기관 방문. 이거 왜 그러면 이렇게 구별을 하느냐? 여인들이 시집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시집에 대한 기본적인 걸 빨빨 파악해야 되죠. 유계질서, 권력 서열이 누가 제일 센지를 질서를 파악하고 이름 빨리 파악하고 성격 파악하고 그래서 내가 시집살이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관 분석 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정신없는 사람은 자기 것도 못하면서 남의 친구 야 너는 괜찮니? 남의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지 것도 못하면서. 그죠? 일단 내 것을 다 완벽하게 끝나는 다음에 이제 나 이제 한숨 돌릴만 해. 이제 내 자리 잡았어. 그러면 어떻게 그때서야 비록 친구가 보여. 야 넌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타기관 방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기관 분석을 먼저 하시고 타기관 방문 보고서는 이것에 기초해서 여러분이 기관 분석 보고서 쓸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기는요 많아. 소평가가 많아. 소평가가 한 5개가 나와요. 철학과 연역을 통해서 당신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나요? 조직도와 인원 구성도에서 복지시설을 감당할 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당신은 무엇을 느끼나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보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당신의 평가는 어떤가요? 이렇게 소평가가 나와요. 예산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요. 근데 타기관 방문에서는 그건 없어요. 그냥 맨 마지막에 총괄적 평가만 하면 끝나요. 근데 여기는 소평가가 있고 마지막 부분에 똑같이 한 장짜리로 평가를 써주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만큼 내가 실습하는 기관은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하는 실습 이 기관만 내가 보면 항상 상대평가라는 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 있어요. 안 좋은 부분이 많아요. 상대평가는 비교하고 그래도 내가 짜증나고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이런 느낌이 있지만 상대평가를 통해서 왜요? 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위치에 있구나. 나는 여기 있는데. 그럼 뭐가 차이 날까?를 보면서 상대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는 내가 실습기관에서 기관 분석과 타기관에서 하는 기관을 분석해봄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누르고 내 기관이 어느 정도 이 기관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제대로 실습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자기도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계획서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 제너럴을 잡을 때도 이렇게 전반적인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잡으시고 미시적인 점에서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축을 세우게 되는 거죠. 아파트 세울 때 어떻게 돼요? 기초공사 딱 하는 다음에 뭐 세우죠? 기둥을 세우죠. 그 기둥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기둥사와 기둥 사이에 벽이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요게 기둥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 인테리어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건물이 완성되는 거죠. 그것처럼 계획서는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5년 후에 여러분들도 슈퍼바이저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면 알아서 하세요. 학교에서 교수가 가르쳐줬잖아요. 해서 해오세요. 그러면 학교도 이미 다 지식도 다 나가버리고 기억도 아무것도 없는데 실습이라고 왔는데 꽝통인데 기억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러면 슈퍼바이저가 실습비 받았으면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기도 몰라. 뭘 어떻게 세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걸 모르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는 거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본다. 사회복지 개론에서 막 계속 들었던 게 있죠. 거시적, 미시적, 거시.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대단히 멋있는 거예요. 인생 크게 나 100세까지 살 거야. 80세까지 나 일할 거고 80세부터 놀러 다닐 거야. 80세부터 놀러 다닐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웨어러블 컴퓨터이잖아요. 있는 컴퓨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할아버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니지만 컴퓨터 옷 입으면 그때 가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때 어디에요? 내가 컴퓨터 옷만 입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등산도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배터리만 충분히만 잘해놓으면 얼마든지. 그러면 그렇게 꿈꾸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계획을 세워놓고 구체적으로 5년 단위로 잡아놓고 내가 그죠? 그 5년 후에 내가 뭐가 됐을 거고 5년 후에 뭐가 됐을 거고 그게 35세는 내가 뭘 되고 45세, 55세, 60세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거다라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이 계획이라는 거는 미래 사건이잖아요. 미래 사건을 만들어놓으면 이걸 잘하면 그대로 되는 거고 못하면 자충우돌하고 막 주먹구구시로 막 와장창 깨지는 나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인생 살 때 그랬죠. 저 인생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 완전 막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막 정신없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어디 위치도 몰라. 여기 뭐 국어에서는 뭐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고. 수학에서는 뭐죠? 분수를 모르는 거잖아요. 사회과부들은 뭐예요? 자기 위치를 몰라. 너 어디 있니? 자기 모르는 거야. 인생을 살았는데도. 실습도 마찬가지예요. 20일이란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실습이 알차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둥축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게 상담 프로그램이 아니고 소집단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집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원래 1년 단위 사업 내지 6개월 사업 이런 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습생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그런 프로포즈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프로포즈는 없어요. 복지관에 실습하면 프로포즈 계획을 반드시 합니다. 근데 우리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직장 다니시면서 나이 드시고 이래 오다 보니까 프로포즈를 하면 쥐나 도망가버려 다들. 근데 복지관은 어떻게 받아요? 소수인은 받아서 이제 4학년 제 대학 갓 졸업한 애들 있잖아요. 머리 팍팍팍 잘 돌아가는 애들. 그렇죠?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한마디 하면 알아서 컴퓨터 잘 착착착 해서 오는 애들. 이게 팀 호흡이 맞는 사람들을 자기 선발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가 허락을 받고 얼마든지 프로포즈를 약간 아이디어를 내가 동의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가요. 근데 사실은 아동센터에 오시는 이들이 아니면 다른 실습기관인데 이런 대집단 프로그램을 하기는 좀 어렵더라. 프로포즈 같은 거. 그래서 저희 실습기관에서 대집단 프로포즈를 사실 시도를 계속 하려다가 못하고 있어요. 대신 소집단 프로그램을 해요. 소집단 프로그램을 해서 결국은 5에서 한 20명 정도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목적 달성을 위한 길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분의 1쯤에서 이게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내 기관분석과 사실 기관분석가 제일 힘든 거거든요. 다 끝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상담할 클라이언트 하나 소개해 주세요 라고 슈퍼바이저한테 얘기하거나 사회복지사한테 얘기하면 기본 정보를 넘겨줄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부모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개인정보 주지도 않고 선생님 어떻게 알고 내 개인정보를 줘, 그죠? 예. 그래서 교육 목적상 기관에서 약간만 공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하면서 기관에서 얻은 클라이언트 정보는 어떻게 돼요? 교육 목적상으로 끝나고 다 폐기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가에서도 필요한 건 쓰지만 결국 다 폐기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정보는 반드시 쓴다면 폐기해야 되는 거. 교육 목적상으로만 약간의 오픈시켰을 때 그걸 여러분이 인테이크 작성하고 그걸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인테이크 작성한다. 첫 번째. 그래서 슈퍼바이저한테 그 사회복지사한테 요청을 하셔야 돼요. 대신 카페에 가면 인테이크지가 있어. 근데 그 인테이크지가 빈 양부지는 없어요. 안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운받아 가지고 그걸 다 지워버리세요. 썼던 거니까. 그럼 지우고 하나 출력해서 새 것처럼 만들어 오셔서 오면 여기서 기관에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약간 베끼세요. 그리고 그걸 내가 다른 데 정리를 해. 그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내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1차, 2차, 3차, 4차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소원 들어주기 형태로 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종결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 프로그램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같이 내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소집단 프로그램, 원래는 2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저희 기관에서 이제 실습생이 많다 보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2인 1조로 해서 한번 계획을 해보라라고 하고, 원래 기본은 개인이 합니다. 전문 강사는 혼자 와서 다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보조로 쓰고, 그렇죠? 아니면 기관의 사회복지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습생이 많아서 이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과제 기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못할 경우는 2인 1조로 할 수도 있다. 근데 어떤 분은 3명이서 하고 4명이서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배려해서 2인 1조. 그럼 원래는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상담이 1차, 상담이 2차, 상담이 3차, 상담 4차, 소원 들어주기 6차, 종결.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진행하면서 나는 전반부에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후반부에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원래 2개 할 때는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2개 했었는데 하나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하나만 하자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만 하는 거죠. 하나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2개에서 막 그냥 양만 채우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만 하더라도 이 중간 지점 정도 아니면 요점 중에서 소집단 프로그램을 하면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소집단 프로그램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다 다시 끝나고 이 사이사이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가 어떤 구조가 되냐면 이게 보면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물레방아 혹시 기억나시나요? 물레방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자전거 바퀴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 축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축이 기본 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는 뭐가 돼요? 자전거에 살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타이어가 안전하고 힘도 충격을 받아도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의 실습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일직선상에서 쭉 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이렇게 또 말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실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진행할 때 그런 스마트라는 단어가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측정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3분의 1 지점, 3분의 1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고 그러면 이 과정 속에 내가 뭘 얻을 것인가, 뭘 배울 것인가. 이게 계획서 세울 때도 여러분이 배울 게 있고요. 소집단 할 때도 배울 게 있고요. 뭘 얻을까, 그죠? 상담할 때도 배울 게 있고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고서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시간에 항상 쫓긴다 라는 거죠. 인생은 시간의 연속성의 싸움이거든요. 주어진 시간 안에 하느냐 못하느냐. 그렇죠? 시험도 땡 치면 어떻게 돼요? 손 놓고 나와야 되거든요. 못 풀었어요? 이거 없어요. 못 풀어도 나와야 돼요. 만약에 땡 쳤는데 했다 그럼 부정행위로 탈락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20시간 안에 여러분 보고서를 써내는 것이, 그래서 전문가란 말을 듣고 싶다라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다라는 사실을 듣고 싶다는 거죠.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 공부를 세게 한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이다 팍 나오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사회복지사 그게 전문가야? 잘못 써주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어때요? 좀 전문가다워 보이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사회복지하는데 그냥 갔다 왔어. 나 바지적으로 했어. 실습비만 내고 그냥 얼렁뚱땅하고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놀고 오고 왔어. 왔는데 교수님이 뭐 안 갖고 와요? 교수님이 다시 이거 해오세요. 점수를 줘야 되니까. 다시 교수가 이게 해가지고 해오시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것 듣고 놀랐어요. 아, 야, 실습 기간마다 차이가 많구나. 어떤 슈퍼바이저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실습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실습을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요 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지금 시작을 해서 요 단계까지 끝났죠. 그렇죠? 지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실습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이런 설명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카페에 가시면 OT 원투 녹음 정리라는 게 있어요. OT 더 정리면 제가 동영상을 다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읽어봐요. 제가 설명해놓고 타이핑해서 요약해놨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저도 출력했어요. 한 27페이지가 되네요. 이거 출력해보면 제가 지금 떠들어온 거, 이거 지금 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얘기했던 이 내용이 여기에 다 축약이 되어 있어요. 정리가 다, 요약까지 다 이렇게 이쁘장하게 선배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해놓고 거기다 추가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그래서 OT 녹음 정리 게시판에 가시면 이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다운받으셔야 되고 계획서 다운받으셔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다운받으시면 이게 실습 지도 계획서예요.
되면 그 과제들 나오니까 이건 이렇게 식으로 출력해서 소장하고 소지하면서 실습을 하시는 것이. 그리고 유튜브는 출석 체크 용어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미리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은 돼요. 그 들으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것은 타임이 되기 때문에 후딱후딱 넘겨봐가지고 이거 있지? 빨리빨리 체크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출력해서 같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들 다시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정을 진행해 나가면 실습은 초반에 첫날 하는 분으로서 어때요? 이해가 좀 되나요? 어떻게 계획서를 세우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가서, 그렇죠? 그럼 이런 걸 다 하면서 그건 슈퍼바이저고 단계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그렇죠? 아까 계획서 세웠는데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이 설명이 안 되면 아무 데나 갖다 배치해 놓는단 말이죠. 배치가 잘 돼야 돼요. 이게 시간에 대한 할당이 중요해요. 과제의 내용을 어디다 할 거냐, 그 분량의 분배 할당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의 할당도 필요한 거잖아요. 처음에 할 때 먼저 우선순위가 뭔지를 파악하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때? 선생님 오늘 처음이니까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어요. 어때, 괜찮아요? 네. 이제 시작했어요. 오늘 분위기 파악했고 지금 오리엔테이션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그리고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샘플이 잘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선배들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이것도 계획서라고 했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잘했네요,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탁월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 탁월함을 거기다 추가시키면 더 좋은 계획서가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말하는 좋은 계획서라는 건 뭐냐면 실현 가능성을 보여 시각화시키는 거 작업이에요. 그렇죠? 시각화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된다. 이게 눈으로 보이면 사이에 빠지는 것이 없죠. 다 체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실습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인생 살 때도 마찬가지겠죠. 100년의 인생을 딱 해놓고 어떻게 돼요? 그때 5년 단위로 우리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게 국가개발 5개년 계획을 해왔잖아요. 5년마다 막 일단 막 만들어 놨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하다 보니까 어때요? 되잖아요. 실습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인생을 배울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배울 수 있는 거, 연세 드신 분들 이미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진작에 저 소리를 젊었을 때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구잡이 살다가 막 하다 보니까 참 힘들었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늦었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를 조망해 볼 수 있고, 그렇죠?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으면서 남은 생이라도 이렇게 계획대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100세까지 산다면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의 모습이 여러분이 얻어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획서, 단지 사회복지 실습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어가는 것은 인생도 계획할 수가 있구나. 그러나 이 계획서는 항상 어떻게 돼요? 미래 사건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계획적이고 논리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래 사건은 몰라요. 어떤 사건이 내 발목을 잡을지, 어떤 사건이 나를 막 쓸어 가버리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것을 기대하고 또 일이 난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자신할 수 있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하는데도 이렇게 계획서 세웠지만 항상 밑에다 뭘 세워요?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그죠?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딱 쓰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는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기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단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의 어떤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위기 아니잖아요. 계획서 했는데 실습생의 시간과 계획과 이 기관의 시간이 상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개념 뭐죠? 여러분이 얼마만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국가의 기능은 뭐죠? 국가의 기능. 사회복지 다 배웠잖아요. 선생님, 국가의 기능은 뭐죠? 통제의 기능이 있죠. 강제성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명령 배터 발동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막 그랬거든요. 국가는 강제성이 있어요. 그러면 종교의 그 기능은 뭘까요? 사회
통합의 기능이 있어요. 다 배우셨잖아요. 전혀 안 배운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무슨 기능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사회복지는 무슨 기능이 있어요? 사회, 상호, 협력과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사회복지는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을, 협력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할 때 실습생과 실습생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실습생과 슈퍼바이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기관 사회복지사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라는 개념이 뭘까요? 문제는 답이 있어요. 답만 알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답이 없으니까. 해결 방법이 없으면 문제가 돼버려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어이씨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암이 걸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면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그래? 막 그러면서 인생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풀어가면 돼요. 근데 풀어가는데 어디요? 상호 협력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게 사회복지야. 결국은 뭐예요? 사회복지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의 복지 향상을 웰빙 상태로 웰빙 다양으로 이끌어가는 게 그잖아요. 마이너리그에서 있는 사람들 원래 메이저리그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나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요. 아이씨. 그리고 승질나니까 어떻게 해요? 스크림을 작업해요. 걸러내는 작업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선생님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티오가 다 찼어요. 다음에 보시죠. 이렇게 또 돌려보내요. 선생님, 이쁘고 마음이, 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선생님은 못한다고 해도 막 억지로 하게끔 만들어.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스크림 작업하면 안 돼요. 그냥 다 필요하면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돼야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들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첫 번째 타임과 두 번째 타임은 바로 이런 부분을 감당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언제까지 다 끝나야 돼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안에 타임이 끝나주고 이미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가 밴드에다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 스마트의 스페시픽한 단어가 다 써놨고요. 그 롤리 모델에 그리고 다 써놨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다 써놨고, 아니면 다 쓸 수 없는 것을 사진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구를 사용하는데 카페 활용하세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알겠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서 카페에다 다 올려놨어요. 선배들의 원본 파일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걸 활용하면 아하 그때 말한 게 이거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의 동영상을 잘 보시고 들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지? 카페 봐. 이렇게 했구나. 이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더 감 잡고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3분의 1이 끝나는 거죠. 사실은 이 3분의 1은 이미 실습은 다 끝난 거죠. 그렇죠? 미래 사건을 지금 땡겨와가지고 내가 다 조작하고 설정하고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나누고 누구하고 하고 누가 이게 다 만들어가요. 한 세트 딱 되어진 상태에서 실습이 진행하면 어떻게 돼요? 슈퍼바이저한테 질문할 것도 많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상호 충돌이 되네요. 어떻게 이걸 풀어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짜증내면서 물어보면 안 돼요. 아무리 더워도. 이걸 어떤 식으로 풀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것은 이건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하면 사회복지사하고도 갈등이 없어요. 막 사회복지사하고 예비실장 막 싸워. 막 나중에 감정으로 막 싸워가지고 웃기는 상황으로 발생해요. 그래서 막 실습 안 깼다고 가버리기도 하고 누가 잘못했는지는 뭘까요? 실습생은 어떻게 돼요? 오면 약간 약자죠. 약자이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슈퍼바이저나 기관의 사회복지사나 다른 분들에게 얘기할 때 조금 약간 저자세 취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지만 논리적으로 물으라는 거죠. 묻더라도 짜증나면 어쩌라고 이런 식이면 하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을 찾아가야 되죠. 그렇죠? 해결 가능한 방법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것이 사실 실습이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다 좋잖아요.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장
액티비티,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실습으로, 액티비티는 액티비티인데 프랙티스, 실습으로 어떻게 전환될까? 그 기계의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 일지를 써야 되는 것도 알아.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습을 어떻게 쓸 건데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보고서 쓰는 건 당연해. 근데 어떻게 써야 되냐? 그걸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부적인 것은 기관에서 안 알려줘요. 프로포절이라든지, 기관에 이제 애매한 것들은 안 알려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적당히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개하고, 이게 숨기는 것들이 있어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그 기준이 애매한 건 있는데, 그걸 넘어가. 근데 때로는 피할 것도 알려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저 사람한테 이것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딱 선을 그어버리고 실습생이지 요 정도까지만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하는 거에 따라서 특히 실습하는 과정 속에서 말을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설령 슈퍼바이저가 나이가 나보다 어려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실습생 중에서 지금 선배 실습생인데 나이가 나보다 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상호 존중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제 사실 20세 성년이면 다 똑같은 성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하죠? 최종적으로 안 되면 너 몇 살이야? 그건 게임 끝난 거예요. 그죠?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게임 끝났어요. 너 몇 살이야? 넌 부모 없어? 이렇게 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이 할지라도 젊은 사람들한테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는 것들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특별히 사회복지원장 실습하면서 슈퍼바이저가 점수에 권한을 줄 수 있는 50점짜리 권한을 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슈퍼바이저 말에 잘 따라해 줘야 되겠죠. 좀 기분 나쁘면 조금 지나다가 슈퍼바이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저 사실 기분이 나빴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기분이 나빠서 오늘 내가 잠을 못 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 하세요. 근데 막 부딪히는 상황에서 화가 났을 때는 안 하는 게 좋겠죠. 터질 수도 있으니까 잠시 감정을 캄다운, 그죠? 예, 진정시키고 이제 그래요. 카운트다운 이렇게 약간 다운시킨 다음에 다시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 중심으로. 원래 저는 상담을 듣다든지 복지하다 보면 돼요. 문제 해결 중심 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강점을 임파워먼트 강화시킬까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잖아요. 클라이언트에게 메슬로가 말하는 욕구, 알더퍼가 말하는 ERG 이론의 어떤 욕구를 우리는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주는 서비스 제공해서 그들로 하여금 삶의 만족도를 올려주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자존심은 낮추고. 근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남아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자존심밖에 없어. 그걸 건들면 터져버려요. 그렇죠? 터져버려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자존심은 낮고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말에도 공격을 해와도 그냥 탁탁탁 털어내고 이겨내갈 수 있죠. 그럼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런 자존감을 형성시켜야 돼요.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론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선생님 공부하셨죠? 선생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과서는 그렇게 써있죠? 자기를 인식하고, 그죠?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통제, 조절, 이런 거 하면서 감당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답은 답인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3차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